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,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6페이지 이제 쿠샨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아소카 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, 아소카 왕 이후부터는 점차 조금 쇠퇴하면서 조금 멸망에 이르게 되고, 다시 한번 인도는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. 그러한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큰 왕조를 형성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쿠샨족이 됐어요. 쿠샨족. 그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란 계통의 이러한 쿠샨족들이 인도 북부를 차지를 하면서 쿠샨 왕조를 설립을 하게 돼요. 이 쿠샨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이 카니슈카 왕이 되겠어요. 카니슈카. 또 전성기를 이끈 왕답게 일단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카니슈카 왕 때는 인도의 중부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중부에 이르기까는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중부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.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 56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지도를 보면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, 지도를 보면, 작은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약간 청록색처럼 표시된 색깔로 돼 있는 그 부분 보이죠? 그래서 위에 뭐 파마르곤 이렇게 나오네요. 요 중앙아시아 지역부터 아래에 인도 중부, 인도 중앙 정도까지 요 정도의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그게 이제 카니슈카 왕 때 이렇게 영토를 넓히게 되고, 또한 쿠샨 왕조는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하게 돼요. 중개무역. 쿠샨 왕조, 이 쿠샨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서쪽에 있던 로마, 또 동쪽에 있던 중국을 연결하는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하게 된다. 중개무역은 우리가 앞에서 또 배웠던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서 이 둘을 연결해 주면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는 무역이다라고 했죠. 뭐 어떤 지역에서 싸게 사서 다른 지역에 좀 비싸게 파는 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, 그래서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어떤 중국을 연결하는 그런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카니슈카 왕 때 역시 우리가 앞서 봤던 아소카 왕과 마찬가지로 불교를 장려하게 돼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될 건, 이 앞에서 봤던 그 개인의 해탈과 수행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대승불교에서 강조를 했던 건 뭐냐? 바로 중생구제예요. 중생구제.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, 그렇죠. 그 당시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그냥 일반 민중들을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. 이러한 민중들에게 불교를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,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수행을 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자라고 하는 게, 그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게 바로 대승불교다. 그게 바로 이제 중생구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즉, 상자불교에서는 개인의 수행과 해탈을 강조하는, 즉, 나 스스로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하면 돼. 이게 이제 상자불교다라고 하면은, 대승불교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많은 사람들, 일반 민중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탈하는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쉽게 보면 한마디로 상자불교는 그냥 나 혼자, 대승불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많은 사람이,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상자불교는 개인의 수행과 해탈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대승불교는 중생구제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러한 대승불교는 이제 중국, 우리나라, 일본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많이 전파가 돼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,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도 승려님들이 그냥 절에서 혼자 수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, 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막 수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마을로 나가가지고 백성들한테 불교도 막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,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죠. 뭐 특히나 뭐 임진왜란 이런 때는 승려님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,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쿠샨 왕조 때도 불교를 장려하는데, 이때는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요 대승불교였다.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대승불교는 상자부 불교와는 다르게 중생구제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.
그 다음에 이 쿠샤낭 왕조에서는 이제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돼요. 간다라 양식. 우리가 앞서 헬레니즘 문화 배울 때 간다라 양식, 간다라 미술 잠깐 나왔었는데,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인도 배울 때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. 이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쿠샤 왕조 때 등장을 하게 된다. 특히나 이 당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원정, 동쪽으로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피어난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이 간다라 지방에 전달이 되면서 이 간다라 지방에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 문화, 이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불교 문화가 합쳐지면서 바로 이 간다라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다라 지방에서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 문화가 합쳐지면서 등장했다라고 해요. 즉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. 이러한 간다라 양식의 우리가 특징으로 보면은 이 간다라 불상들, 이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양식으로 만들어진 간다라 불상들이 많이 제작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이 간다라 불상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 56페이지 보면은 좀 볼 수 있어요. 56페이지에 탐구해보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 신상과 간다라 불상이 보여요. 두 그리스 신상과 간다라 불상을 비교해보면 어때요? 그냥 유사하죠. 닮은 점이 많이 보이죠. 그 밑에 글에서도, 작은 글에서도 보이듯이 간다라 불상은 이제 그리스 신상, 즉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곱슬머리, 또 움푹 파인 깊은 눈, 오똑한 콧날, 이렇게 약간 서양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고 섬세한 옷과 주름, 옷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즉 간다라 불상이 이렇게 그리스 신상과 비슷한 것 자체는 그렇죠. 헬레니즘 문화, 즉 서양의 문화,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, 애초에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합쳐지면서 만든 거잖아요. 즉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간다라 양식에 따른 간다라 불상들이 많이 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또한 이러한 간다라 양식은 이 대승불교와 함께 동북아시아 쪽, 즉 우리나라, 중국, 일본 이러한 동북아시아에 많이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석굴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 문화가 합쳐진 이 간다라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고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쿠샤 왕조에 이어서 굽타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교과서 57페이지. 쿠샤 왕조 역시 이제 카니슈카 왕대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그 이후에 뭐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몰락의 길을 겪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4세기에 찬드라굽타 1세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게 바로 이 굽타 왕조가 되겠어요. 굽타 왕조. 찬드라굽타 1세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게 바로 이 굽타 왕조가 되겠다. 그 이후에 이제 찬드라굽타 2세 때 굽타 왕조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, 찬드라굽타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, 이때는 이제 북인도의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하면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. 요것도 우리가 교과서 57페이지 오른쪽 상단 안에 보면 굽타 왕조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? 그래서 뭐 인더스강, 겐지스강에 이르는 이러한 북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, 이러한 넓은 영토를 또 중앙 집권적인 제도를 정비하면서 다스리게 되고,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앞서 봤던 쿠샤 왕조와 똑같이 그렇죠. 비슷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개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동쪽의 중국과 또 서쪽의 로마, 뭐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찬드라굽타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굽타 왕조는 이후 찬드라굽타 2세가 죽은 후에 당시 뭐 에프탈인 등 다른 어떤 유목민들, 이민족들이 어떤 침입을 겪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 왕위 다툼들이 일어나면서 쇠퇴를 하다가 6세기 한 중간쯤에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굽타 왕조까지 살펴봤어요. 우리가 앞서 마우리아 왕조 살펴보고 그 왕조의 전성기였던 아소카 왕, 쿠샤 왕조 보고
전성기였던 카니슈카 왕, 굽타 왕조 보고 전성기였던 찬드라굽타 2세 살펴봤었죠. 각각의 왕조들과 특히나 그 각각의 왕조의 전성기 왕들의 업적들을 조금 잘 정리하고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.